영국의 브리팝 가수인 노엘 갤러거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한번 내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아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버려지고 그러고도 죽지 않은 걸 안다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대, 20대 초반까지의 기억과 환경들은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솔하고 투명하게 표현해서 일른 내도록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만 읊조리게 되는 그런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받은 한국 최초의 만화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진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화 클래식 18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 방송한 박인찬 작가님의 인터뷰랑 그 책 있잖아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 그 두 편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또 그걸 보고 다른 제 동료 작가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이래서 원래 만화 클래식이 일주일에 한 50분 정도 들으시는데 이번 편 두 편은 거의 100분가량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 이 두 편을 계기로 해서 그런지 제가 사적인 모임 같은데, 만화가들 모임 같은데 가서 만났는데 예전에는 페이스북 친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게 그림 작가님들, 만화가님들, 뭐 이쪽 관련 뭐 음악, 뭐 아티스트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자기 작품 만드시는 분들이랑 정말 끊임없이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첫 번째로 좋은 게 그분들 작품을 이제 페이스북에 매번 올리세요. 업로드 하시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쫙 훑으면 그분들이 전날 어떤 작업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쫙 보이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구나.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도 많고 이래서 꼭꼭 이렇게 계속 친구 추가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좋아요 한 번씩 서로 눌러주는 사이 아니면 전혀 교류 없이 그냥 서로의 글만 보고 있는 사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쪽 분야 분들 만날 때는 그렇죠. 실제로 만날 때는 제가 이분이랑 페이스북 친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한 모임이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만나보면은 예전에는 덥석 손잡으면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고 페이스북에서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요 근래에는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만화 클래식 팟캐스트 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셔서 뭐 쭈뼛쭈뼛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쩐지 여기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여기 들리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더 친하게 친근감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튼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 이게 뻔히 50분밖에 안 들으시는 거 아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이걸 듣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두 편 같은 경우는 100분가량 들으셨고 이거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방송을 듣는 거랑 별개 실제로 만날 때 그런 얘기 하면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여튼 결론은 이 만화판은 좁다. 만화계에는 정말 좁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해야 되고 비평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아우트로 마지막 만들 때 읽어드리니까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게 후원받아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뭔가 아직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읽어드리면 아 이게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이게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혼자서 이렇게 계속 떠들다 보면 사람이 제가 미친놈 된 것 같거든요. 미친 사람 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이러는데 그런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아 이게 소통이 되고 있구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에 잠깐 얘기했는데 몇 가지 공지 드리도록 하죠. 원래는 제가 인트로 방송을 하고 나서 이 근황 토크 할 때 제가 댓글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제일 뒤에 아우트로 부분에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봐요. 좀 바꿔보는 거죠. 앞부분에는 약간 근황 토크랑 이런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끝내는 마지막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댓글이랑 이런 걸 좀 읽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한번 해보는데 거기서도 좀 별로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땡길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괜찮은 합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이번 18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편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안꼬 작가님의 나쁜 친구란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18편은 원래 얼마 전에 6월 9일 날 2017년 6월 9일 날 작고하신 신동원 애니메이션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9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던 분이시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작품이랑 호피아 차돌바위라는 작품을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두 작품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 혼자서 감독을 하신 작품은 없어요. 극장판은. 뒤에 가서 뭐 일본이랑 이 한일 합작 작품에 잠깐 감독으로 이름 올리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우리 만화계 더 넓게 봐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계에 정말 중요한 분이고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그 척박한 시대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도 아직 애니메이션이나 만화판이라는 게 없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정말 전쟁 때문에 피폐한 그 시대에 이런 걸 처음에 뿌리 내려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 이것들이 명맥이 존재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신 신동원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이랑 같은 궤도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저는 80년대생이고 86년생이니까 이분이 가장 화양연화였던 시대과 시절과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을 제가 소화하면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책 읽고 물론 작품들도 봐야 되고 작품 해설도 봐야 되고 또 영상 기록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작품 내용을 이렇게 찾고 해야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제 옆에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신동원 애니메이션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건데 홍길동이라는 작품이랑 호피아 차돌바위 1967년 작품 두 개를 DVD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어디더라?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영상자료원이 같이 해서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작품은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어쨌든 어렵게 나온 작품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 애니메이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이 DVD를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예스24에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이번 주말이 지나서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온다고. 근데 이 DVD 안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행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산행으로 알고 있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에겐 제일 유명한 작품은 돼지의 왕이죠. 돼지의 왕의 감독이신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코멘터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PD분이랑 같이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논하고 신동원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 DVD 안에 들어있고 또 신동원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전 이거를 꼭 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애니메이션 결정적 순간들 1967년도에 한국 애니메이션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태동이 있었나 그걸 좀 정리된 글을 보고 싶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주일 후에 온다고 해서
도저히 방송 원고를 쓰고 그리고 방송 녹음을 하고 편집할 때까지 이것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예상에. 근데 타이밍상은 이번 주에 신동원 감독님에 대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 주 미뤄야겠다. 이 자료들을 보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와서 조금 이번 주는 이제 나쁜 친구 작품 한다고 자세히는 못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들 좀 자세히 읽어보고 하니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DVD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휴가 때 한번 이걸 틀어서 쭉 보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이번 주에 하고 싶었지만 다음 주에 미루길 잘했다. 이것들을 보고 나면 제가 좀 더 소화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신동원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이슈 때문에 다음 주로 밀리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밀리게 됐고 이번 주에는 이것과 버금가게 정말 중요한 작품 안꼬 작가님의 나쁜 친구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6월 15일 어제죠.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 바루크 6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수니즘 코믹스라고 치면은 나오니까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 게 많았네요. 근황에 대해서 댓글은 뒤에 읽어드리기로 했고 자 그럼 2주의 만화 소식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웹툰 플랫폼 폭스툰에서는 최근 일러스터 개인 페이지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기능 추가와 함께 앞으로 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일러스트 코너는 누구든지 자신의 일러스트를 등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비스 오픈과 함께 200여 개의 일러스트들이 등록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든 작품을 등록하며 연재할 수 있는 모든 웹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재 웹툰, 모든 웹툰, 그리고 웹소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이 일러스트 코너를 통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써져 있던 기사였는데 폭스툰이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인 작가들 처음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 이게 한국 가요 시장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항상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인디 시장이죠. 우리가 베스트 도전 만화 네이버에 뭐 다음 도전 만화 리그였나요?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디 시장이 드넓게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인디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정도까지는 이 생태계가 돼줘야 그 중에서 정말 독특하고 좋은 작품들이 위로 쏙쏙쏙 올라가서 연재 플랫폼에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 산업적인 측면 말고 작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생태계를 좀 갖추고 리사이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네이버나 다음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연재처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여유가 된다면 이런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코믹 월드라든지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메이저 작가로 데뷔하신 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웹툰을 연재할 제대로 정말 열심히 제대로만 만든다면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인디 시장, 인디 풀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폭스툰이 최근에 자기들의 표준 계약서도 공개를 했잖아요. 한번 폭스툰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표준 계약서 공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인디 시장 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철학을 갖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폭스툰을 많이 들어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작가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길게 보고 뭐 상장만 어떻게든 노리려는 그런 연재처럼 다르게
어떻게든 좀 길게 보고 작품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작품의 스타일은 뭐 연재처마다 이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작가든 독자든 팬층이든 뭐 인디 시장이든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철학은 있어 보여서, 전 요번 이 두 번의 표준 계약서를 공개한 것과 이런 기능들 추가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철학을 갖고 하려고 하는구나. 인간을 중심에, 사람이 노동에서 만들어내는다는 그 희열감을 중심에 두고, 그 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폭스툰을 디자인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자주 폭스툰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거 한번 잘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코미카에서도 이제 댓글 서비스를 오픈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댓글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작품 에피소드 하단에 댓글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또한 댓글에 자신을 꾸미고 보여줄 수 있는 닉네임과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 서비스 최상단에는 작가의 한마디가 노출되며 좋아요 10개 이상 얻은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로 등록됩니다. 이와 함께 오직 코미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미카 프렌즈 스티커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폭스툰과 코미카는 조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폭스툰은 어떤 생태계 구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일본 말인데 팟캐스트니까 써도 되겠죠. 왁구를 짜는? 폭스툰이라는 생태계의 왁구를 짜는 느낌으로 간다면, 코미카는 그런 생태계라는 느낌이랑 뭐든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자신의 독특함을 더 드러내서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단편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앞에 폭스툰 같은 경우엔 좀 더 이렇게 뭘 만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보강이 됐다면, 코미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글 쓰고 이모티콘을 이용하고 캐릭터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단편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코미카의 스타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것 같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댓글 서비스가 오픈됐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악플을 남기지만 않으시면 작가들 웬만하면 다 읽거든요. 정말 뭐 몇만 개가 달리지 않는 이상 1000단위까지도 아마 다 읽을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내리시면서. 왜냐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글들이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제목과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공개. 만화와 웹툰 분야입니다. 불공정 계약 조건, 부당한 계약 해지, 수익 배분 및 인권 침해 문제에 3명 중 1명이 경험을 하였다. 이 해당 사항, 이런 것들을 작가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경험하였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거는 그거를 꼭 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강요당했다, 그런 걸 넌지시 제안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 만화 웹툰의 경우 79.2%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구두 계약 체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만화 웹툰 분야에서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23.9%였고 알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33.8%,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이 42.3%로 집계되었습니다. 2차 저작물 매절 계약과 부당한 수익 배분 그리고 부당한 계약 해지 문제에 드러나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 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 웹툰 분야와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화 웹툰 분야는 36.5%로 일러스트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경험 비율 다음으로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하네. 79%가 그런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나왔고, 만화는 36.5%가 그런 집계로 나왔다고 합니다.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 계약, 부당한 자동 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응답 비율은 전체의 36.5%로 일러스트의 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법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관계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그걸로 법을 바꾸고 이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은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다 읽기에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조금만 어떤 것들이 키워드인지만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 편집업 쪽의 일이나 미술, 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소설은 뭐 그냥 들은 거고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화 웹툰 분야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불공정 계약 조건을 강요받는 게,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이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썩었다고 얘기하죠. 흔히 썩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만화 이 판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판은 아니에요. 안 좋은 그렇게까지 썩어 빠진 판은 아니에요. 다른 뭐 순수 미술이나 뭐 이런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디 작가라고 해서 계약해서 쪽쪽 빨아먹고 버리고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다른 분야랑 다르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압도적인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만화판은. 일단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 뭐 얼마 전에 어느 디자이너 밑에 일하는 스텝이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두 달인가 세 달 일했는데 50만원 받았댔나요? 뭐 그런 글들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 만화판은 지금 웹툰이란 분야가 새로 생겨서 쭉 이어져서 나오다가 여러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관으로 치면 이제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제가 제 눈높이에서 봤을 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연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야겠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썩어 빠진 이 세계 이 장르의 판을 뭐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선 위치에는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만화 웹툰판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협회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또 도움을 줘야 되고, 그 협회들이 힘을 받으려면 작가들이 그 협회와 함께 행동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만화가 협회, 한국 카툰 협회, 웹툰 협회, 웹툰 작가 협회, 뭐 이런 작가나 관련돼서는 협회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런 협회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뭐 우리가 이 협회를 통해서 얻는 게 뭔데라고, 당장에 얻는 게 뭔데라고 말씀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은데, 이런 협회에다가 일단 회비를 잘 내셔야 돼요. 회비를 잘 내셔서 협회에다가 힘을 몰아줘서 이 협회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힘을 써줘야 된다. 협회장도 만나고 뭐 협회 관련된 직원들도 만나고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각 협회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웹툰 산업협회 회장님이신 김유창 대표님께서 이제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난 다음날
각 협회에서 다 모였답니다. 한국 만화가 협회, 뭐 웹툰 협회, 웹툰 작가 협회, 웹툰 산업 협회 이런 데서 다 모여서 문화부 장관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공무원, 그쪽 문화부 공무원들이랑 모여서 이제 조인식을 가졌대요. 그냥 첫 만남을 가진 거죠. 이제 우리가 이쪽 분야는 어떤 협회들이 있고 어떻게 생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서로 이제 안면 트고 인사하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자라는 얘기까지는 이미 했대요.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조금 아쉬웠던 게, 한국 만화가 협회라든지 뭐 웹툰 협회도 그렇고요, 뭐 세계 웹툰 협회라고도 불렀죠. 웹툰 협회도 그렇고 웹툰 작가 협회도 그렇고 요번에 새로 생긴 웹툰 작가 협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성명을 좀 냈으면 어땠을까. 뭐 아무래도 협회라는 게 무겁잖아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행동을 하는데 무게감이 있고 좀 천천히 행동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이 기사가 떴을 때 첫날에 바로 성명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임에서 그런 부분의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하겠다. 우리가 여기 존재해. 만화가 협회가 있어. 웹툰 협회가 있어. 웹툰 작가 협회가, 우리 이런 협회들이 존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걸 작가들한테 좀 어필하는, 우리 협회에 가입해 주세요. 이런 협회도 결국은 그런 걸 자기 협회를 소개하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협회에 가입해줘.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꼭지마다 이렇게 말은 해주고, 그럼 작가들이 노력하고 있나? 한번 가입해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 얘기나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음지에서 연재 마감 끝나신 작가분들끼리 쏙쏙 모여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음지에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협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나오고, 그 협회가 얘기를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막 무시를 못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협회가 3개씩이나 지금 생긴 경우에는 세계 협회에서 이렇게 막 쪼아서 얘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예 무시하진 못해요. 지금 뭐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들어주는 정권이 들어선 시대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 가입해 주세요라고 계속 어필을 해야 되고, 작가분들도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것들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파셔서 만화협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 같이 해보자, 이런 것까지는 얘기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지 않나. 뒤에 해결책은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라는 걸 그렇게 딱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굼뜨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론 미디어 관리하는 거거든요. 언론 여론 관리죠. 이 만화판에 대한 여론 관리인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작가들이 그래도 협회를 믿을 수 있다, 협회를 신뢰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알기론 웹툰 작가 협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쳐도, 웹툰 협회나 웹툰 만화가 협회랑 제가 페이스북 링크가 다 돼 있고, 협회에다 뭐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저번에 성폭력 문제, 성희롱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2-3일 만에 이렇게 원래는 하루 만에 바로 탁 나와주는 게 맞죠. 이렇게 되게 단시간에 빨리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작가를 제명시켰어요. 협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건 좀 아쉽다. 이게 지금 협회장님이 새로 저는 한국 만화가 협회를 제일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협회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슈화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말들은 하루 만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줬었으면 좋지 않았었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웹툰 계약 불공정 사례에 혹시나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웹툰 인사이트나 웹툰 이스타에 가서 문의를 하세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깨어 계실 때도 많고 언제 와도 좋으니까 그런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는 플랫폼이나 출판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익명성 무조건 보장되니까 웹툰 인스타나 웹툰 인사이트를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시면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협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얘기가 들어가주면 더 좋겠죠. 여튼 제 입장은 만화계가 그렇게까지 썩어 빠진 만화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웹툰 시장으로 넘어오고 나서 그렇게까지 썩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균보다는 그렇게 썩어 빠진 분야가 아니에요. 만화판이 그런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고 이 기회에 이런 문제들은 싹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아 버려야 정말 깨끗한 공정한 계약, 그거가 안 되더라도 서로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계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공모전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픈넷이라는 곳에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회째, 작년에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2회째로 열리는 2017년 오픈넷 소논문 동영상 웹툰 공모전이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 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을 주제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툰의 경우 4컷 이상의 자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총 상금은 1,800만원으로 진행되고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제가 쳐봤어요. 오픈넷이라고 치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첫 화면에 나옵니다. 배너가 있어요. 그 첫 화면에 한번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에 출판된 만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만화가 출판됐지만 제가 이번 주에 확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정말 드디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히라노코 우타의 헬싱 10권입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건지도 세보지도 못했어요. 하여튼 몇 년 만에 나오는 10권인데 이 10권이 드디어 완결이라고 하더군요. 헬싱. 전 헬싱이라는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만화 그림체에 헬싱이라는 작품이 굉장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 표정, 그림, 눈매, 인광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헬싱이라는 작품 보면서 그 반쯤 든 삼륜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밑에가 흰자가 보이는 그런 눈을 헬싱 보면서 정말 깊게 인상받아서 제가 거기서 차용해서 많이 발전시킨 거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TV판 애니메이션이 너무 망해서 화가 났었는데 OVA는 좀 그나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제 만화책 원본이죠. 10권이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구매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이번 방송하면서 내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책들만 다 해도 벌써 50만원이 넘어요.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누가 좀 책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책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어쨌든 뭐 언젠간 다 사는 날이 나오겠죠. 자, 이번 주의 만화 소식들은 2주의 만화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저희에게 웹툰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국내 최대 만화 언론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인사이트와 국내 최대 만화책 서점이죠. 북새통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접속하셔서 더 다양한 소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인데 수학 선생님이 좀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학샘 주임 이런 거 비슷한 거였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시계를 풀어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들어와서 시계를 풀더니 수학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 시간인데 시계를 풀고 들어와서 갑자기 앞자리 앉아있는 애한테 모나미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갑자기 대뜸 물으면 모르잖아요. 모나미 지금 물어도 아시는 뜻 아시는 분 없잖아요. 다들. 정답은 뭐 좋은 친구, 오래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뭐 아침 친구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학생 뺨을 때리는 거예요. 시계를 풀고 팔을 걷어붙이고 막 때려요. 한 사람씩 이게 뒤로 넘어오면서 책상 순번대로 뒤로 넘어오면서 순서대로 모나미 뜻이 뭐야? 모나미 뜻이 뭐야? 모나미 뜻이 뭔 줄 알아?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맞았죠. 당연히 제 책상 제가 있던 분단은 아니라서 안 맞았는데 저는. 그리고 또 앞에 가더니 씩씩거리더니 또 옆에 앉아있는 애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롯데의 뜻이 뭔 줄 아냐? 롯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정답은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롯데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롯데 처음에 만드신 분 신동주 씨인가? 그분께서 그거를 생각하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른다고 때리는 거예요. 수학 시간입니다. 뭐 영어 시간이라든지 모나미가 영어는 아니지만 뭐 모나미 영어 시간이라든지 뭐 국어 시간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 등장하니까 그런 시간에 물어보면은 이해라도 가겠는데 수학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걸 모른다고 애들을 뺨을 때리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는 왜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냐?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호기심을 안 가지냐? 이러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계속해요. 정말 미친 사람, 이 수학 선생님은 입에 침이 고이면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시계를 풀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작품 보면서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그래도 학교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돌아간 집에서도 이 모양이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런 환경에서 10대, 20대를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은 정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 2012년에 출판된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지난 2월 달에 이 작품, 3월 달쯤에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 작품을 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나라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저도 광화문에 계속 나가고 이런 시기였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잠깐 중단을 했었고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번에 신동원 감독님처럼 그때 이 타이밍에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때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나중에라도 꼭 소개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데뷔했어요. 앙꼬 작가님 잠깐 읽어드리죠.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1983년 경기도 성남에서 최한길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으며 언니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다. 노래를 부르고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작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스케치들을 한다. 2003년부터 이곳저곳에서 단편 만화와 그림 일기를 발표했다. 앙꼬의 그림 일기와 단편집 19을 펴냈고 5명의 만화가와 함께 내가 살던 용산을 그렸다. 나쁜 친구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선정한 2012년 오늘의 우리 만화를 수상하였다. 2012년도에부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죠. 대단한 작품이었고 출판사는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창작가 비평 창비에서 나왔고 제가 이 작품을 근데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2017년에 웹툰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만화책 서점 같은 데 들어가면 이 나쁜 친구 배너가 꼭 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상을 받았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막 배너들이 뜬 거죠. 이 작품 한번 보시라, 사 보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떴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께서는 이 안고 작가님의 10대 그냥 19살 20살 때 작품을 보면서도 이 작가는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이 안고 작가님의 나쁜 친구란 작품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넌지시 이런 삶도 있겠지. 이런 골목골목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만화책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니까 처음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약간 있었어요.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보는 내도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진실됐다, 진솔하게 쓴다, 투명한 유리잔에 들어있는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와닿았죠. 그러니까 어떤 가식이나 극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와닿는 게 아니고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현실적인 느낌으로 저한테 촤 이렇게 와닿으면서 이 작품을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정말 찹찹하고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거를 예술로 승화하신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쫙 와닿으면서 상 받을만 했다, 상 받을 만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스24에서 읽어드린 책 소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스토리에 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남겨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찾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예스24라든지 알라딘, 예스24 뭐 교보문고 이런 데 나와 있는 책 소개, 그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잘 써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긴 한데 당신은 이 책을 꼭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잘 써져 있어서 이번 거에는 예스24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예스24에 써있는 책 소개를 읽어드릴게요. 소소한 일상의 단면을 희화화하면서도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선보였던 안고의 그림 일기의 작가 안고. 한동안 침묵했던 그녀가 16 시절을 들고 나타났다. 예사롭지 않았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을 이미 고백했던 19의 이야기보다 더 앞선 시기의 모습을 데려온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내용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림체 또한 전에 비해 한층 성숙해지고 단정해졌으며 사실적인 묘사와 디테일도 더욱 섬세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순탄하지 못한 가정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학창시절을 지내왔던 작가의 경험은 이미 19에서도 고백한 바 있으나 그런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지, 그런 시간을 돌아보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털어놓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안고가 소녀에서 숙녀로 성인으로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나온 시간은 알 수 없는 일투성이었던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런 시간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고백은 안고나 주인공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 자리할 이야기일 것이다. 동의합니다. 이 책 소개에 전 굉장히 동의하고, 이런 친구를 제가 군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동기였던 친구인데 항상 주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가정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이였는데, 걔가 굉장히 담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데서 트레이닝 됐을 것 같은, 세상에 되게 겁이 없는 아이였고, 뭐 하면 되지 뭐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겁 없이 뭐든지 막 척척 해내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유명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쭉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자극적인 부분이 폭력이라는 소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소화되는 부분은 이런 폭력적인 부분에서 겪게 될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거를 지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이 주인공 진주라는 학생과 그가 어떻게 보면 다크데미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혜라는 친구 10년 만에 1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하다가 스치듯 보게 되는 이 정혜란 친구와에 대한 좀 묘한 우정, 동병상련이면서도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탈피하고 싶어서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가진 유대감 이런 것들이 델마 루이스가 느꼈을 법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근데 그들만큼 자유롭지 못했고 환경의 틀 안에서 결국 살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먹먹해져요 그냥. 그리고 이건 약간의 스포가 있는데 10년 만에 자기 친구를 버스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옛날에 알던 중고등학생 때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커서 전혀 다른 모습의 성인이 되어 있는, 어렸을 때 모습과 성인이 되었을 때 모습은 뭐 얼굴은 좀 남아있지만 그 행삭이나 패션, 뭐 옷 입고 있는 옷이나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을 어떤 격세지감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도 저도 오는 뭉클함이 있고 저도 제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저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저보다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세상에 무서울 거 없던 친구가 저보다 뭐든지 잘하던 친구였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한 아이로 변해 있고 취업도 못하고 힘들어해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로 변해 있는 모습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내용보다는 하이한 경우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크하게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덤덤하게 써냅니다. 덤덤하게 써낸다는 건 되게 진실되게 써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내가 겪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술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냈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제가 정말 그러니까 하면서 슬픈 내용이라 제가 뭐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탄사가 나오면서 봤던 좀 이질적인 감정이 드는 작품 페이지가 있었는데 30페이지쯤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캐릭터가 아버지한테 하도 맞다가 맞고 또 맞고 정말 맞다가 이제 바닥에 이제 쓰러진 거예요. 너무 계속 맞으면서 바닥에까지 쓰러지는데 그러면서도 독백으로 난 아빠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빠를 미워해 본 적 없다, 이런 나레이션과 함께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 진주라는 애가 아빠한테 그렇게 맞고 쓰러져서 바닥에서 엄마 손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당해왔으면 사람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대사가 전 이 작품 통틀어서 제일 슬펐어요. 엄마 손이 이상해 바닥에 뒹굴면서. 이 장면쯤에서 노엘 갤러거의 그 말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자 어머니가 이 진주한테 진주야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러면서 엉엉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썼다.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작품을 우려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2012년 작품이에요. 2012년 작품인데 이렇게 암울하지만 작품성이 정말 높고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슬픕니다. 이게 이런 일이 현실로 있었을 거라는 거를 막 느껴지거든요, 보다 보면. 그러면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제 모습도 되게 슬프고, 아무튼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라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이 2017년에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이건 좀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앙굴렘 만화 축제에서 주는 상이 그 해에 나오는 작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해가 아니어도
꼭 그해 나온 게 아니라도 작품에 대한 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상을 받고 나서 한 달 안에, 한 달 정도 안에 시내 21이라는 곳에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안고 작가님께서. 그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은 정지혜 작가님이 쓰셨고, 사진은 오계옥 작가님이십니다. 이거 시내 20일에 올라왔던 인터뷰라는 건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 중에서 앙골렘 축제에 관련된 것과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앙골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수상은 작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만화가 뭔 줄 모르고 그저 그리는 게 좋았다. 대학 만화과에 들어가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류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왠지 내 그림은 숨겨야 할 것 같았다. 그때 만화가 이희재 선생님의 간판 스타를 보고 내 만화도 만화일 수 있겠구나. 사는 이야기를 만화로 옮겨도 되겠구나. 마음 가는 대로 그려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한참 뒤 유럽에 가보니 그런 만화가 정말 많더라. 이번 수상으로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목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겠다. 또 다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앙골렘 국제 만화 축제를 비롯해 지난해 참여한 르뷰셀 만화 박물관 전시나 파리 국제 도서전에서도 나쁜 친구 등 작품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 국내 발간 땐 주로 만화 속의 폭력 문제가 주목받았다. 저 역시도 그랬죠.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왔는데, 이어서 해외에선 거기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 내가 치조받는 기분이었다.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생각이나 감정, 냄새처럼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것들에 대해 그리고 말하는 게 만화가 아닐까 싶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만화 축제거든요. 이거는 구글에서 위키백과에서 한번 정리된 내용,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은 이탈리아의 루카 코믹스 게임 축제와 일본의 코미켓 축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페스티벌 중 하나이다. 1974년 이래로 프랑스 앙골렘에서 개최되고 있고 매년 1월 말에 열리는 축제이다. 축제에서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 각국의 만화와 관련 영상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강연회와 상영회, 시상식들이 열리기도 한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은 만화 출판사가 신간을 선보이는 도서전과 만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회로 구성된다. 도서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만화책을 구매하고 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한국 부스에서는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와 김정기 작가 외의 많은 만화가들이 만화 스케치 퍼포먼스를 하며 전시회장을 꾸몄다. 주최 측에서는 운영하는 공식 시상식, 공개 강연, 심포지엄 외에도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마련하는 작가 사인회 등이 열리기도 한다. 지난해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 다양한 기획전이 개최되고 프로 만화가의 데센 콘서트 같은 교육 연계 프로그램, 인기 만화 투표 등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역사적으로 매년 한 20만 명? 2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한국의 웹툰 만화 지망생이 20만 명이라고 저번에 박인찬 작가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수만큼의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고 6,000명, 7,000명의 만화 관계자와 800여 명의 기자들이 항상 방문한다고 합니다. 평균이면 평균 이 정도로 돼 있고 매년 최고의 만화가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이게 불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최고의 만화가에게 상을 주고 그 수상자는 다음 연도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개인 전시 특별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프랑시스 그루아 장 마르키디앙 그리고 만화학교의 클로드 모르테르니가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설립이란 말이 맞나요? 열게 되었다,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게 맞겠죠. 앙골렘 시는 만화가들의 개인적인 발표회에 자극을 받아 197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름을 걸고 첫 축제를 열었으며 1976년부터 앙골렘 시립박물관에서 작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프랑스와 메테랑 대통령의 대중문화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칸 영화제를 비롯 프랑스 5대 국제문화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에서 만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로 인정받았고 점차적으로 만화 전시회가 대중적인 인기와 전문가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국제영화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화책
분야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앙시 페스티벌이 있겠지만 만화책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이라는 상을 받았다는 거는 한국인 최초입니다. 한국 최초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뭐 그전에도 한국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인정을 받고 있었죠. 2012년에도 상을 받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웹툰으로는 연재할 수 없는 호흡이거든요. 이 작품이 웹툰으로 연재하기는 좀 힘든 호흡.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을 많이 대중성을 가지고 코인을 얻기 위한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기복이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출판이나 이렇게 개인 작품으로도 작품을 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물론 작가분이 워낙 잘 만드신 자신의 진실되게 녹아들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이번 계기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양꼬 작가님께서 이 신의 21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말, 이번 수상으로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목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겠다. 이 부분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웹툰을 첫 작품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딱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아, 일주일에 한 편 못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캐릭터들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작품을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마다 이렇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립 출판 만화랑 다르게,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에 보면 캐릭터들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밀당이나 다이나믹이 있어야 그 다음 편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시청자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라마라는 연재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배분하거든요. 웹툰도 마찬가지고.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의 특유의 맛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는 거고.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감정 기복이 많으면 두세 번이에요. 그 한 작품 안에서 어떤 캐릭터성에 의해서 감정 기복이 심한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전체적인 기승전결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좀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쌓아서 더 그거에 집중해서, 주제를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영화 같은 경우 한 번에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만화도 똑같아요. 웹툰 같은 경우엔 드라마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감정 기복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부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녹여내서 드라마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웹툰 작가님은 정말 힘듭니다. 그것들을 다 밸런스 있게 우려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드라마 작가님들처럼 힘든 일인데, 반대로 이런 출판 만화는 또 그런 매력이 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대신 좀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독립 출판 만화들이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어벤져스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 좋아하고, 얼마 전에 원더우먼도 보러 갔다 오고, 나한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기를 얻게 만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 비해서는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출판 독립 만화, 그러니까 출판 만화인데 출판 연재를 한 다음에 그걸 묶어서 나오는 작품 말고, 이런 식으로 완전 독립돼서 출판되는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일단 웹툰들과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궁핍하고 힘든 면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든 면도 있고, 각자의 웹툰과 다른 또 그런 장점도 있죠. 이렇게 독자와 함께 깊이 있는 내용까지 푹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느낌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평소에 말씀드리듯이 열심히 하면 나도 이런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긴 했는데 이 작품 내용이 너무 슬프고 이래서 이거 기분 좋아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작가님은 너무 덤덤하게 사실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거 그냥 묘해요.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작품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소개하는 만화들에 대해서. 이 작품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셔야 되니까 제가 너무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창비 퍼블리셔에서 나왔고, 안고 작가님의 나쁜 친구. 흑백이라 그런지 다행히 쌉니다. 13,000원. 이런 대작품을 13,000원에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최규석 작가님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보면서. 최규석 작가님 그 단편집 제목이 아기 공룡 둘리의 슬픈 오마주였네. 그 단편집에 나왔던 그 느낌들도 좀 생각나고, 똥파리도 좀 생각나고, 같은 세계에 공존하고 있지만 제가 전혀 가본 적 없는 세계들의 이야기를 보고 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명 깊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감정적으로 많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고 작가님의 나쁜 친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순진 코믹스에서 제공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8번째 시간, 안고 작가님의 나쁜 친구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좀 취합해서 읽어드렸는데,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일부러 글을 쓰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원고를 써서 읽어드릴 텐데, 이번 편에는 이 작가님이 너무 순수하고 투명하게 써주셔서 저도 그냥 순수하게 투명하게 나오는 대로 읊조려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방송에 달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매번 웹툰에 달리는 거 말고 팟캐스트에 곽시탈님께서, 곽시탈 작가님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그 박인찬 작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곽시탈 작가님이 얘기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곽 작가님한테 본인 얘기 방송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듣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팟캐스트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 처음 듣게 되는데 뭔가 잔잔하게 그리고 집중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쾌한 분인데 7월 달에 한번 모실 계획이 있어요. 이분이 또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만화축제에다가 이게 부스를 내신다고, 축제에 부스를 내셔서 참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그때 한번 7월 달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제 만화에 달려있는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빵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직장만 다녀도 체력이 힘들 텐데 웹툰의 방송의 평론에 작가님 정말 하시는 일도 많고 노력형이신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분은 닉네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절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웹툰 그리면서 평론은 제가 쓰고 있다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요. 평론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노력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캘린더 탓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스케줄이라는 거를 그냥 막 했거든요. 그냥 그날 생각나는 대로 막 했었는데, 어느 날 네이버 캘린더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 캘린더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됐는데, 그게 두세 달 정도 되고 나니까 뭔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 삶이 더 이렇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에너지 분산을 막아주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네이버 캘린더의 효과가 제일 컸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김해에서 지금 커피숍을 하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에 좀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인데 아파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길래 그날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커피숍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러길래, 야, 개인 커피숍이고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그냥 너 좀 쉬어라, 쉬고 나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커피집 사장인 제 지인이 안 된다, 아침 오픈 시간은 고객들과 약속 시간과 똑같은 거다, 그거를 깨면은 고객과의 약속을 깨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딱 해주는데 정말 뒤통수 한 방 빡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미 커피숍 사장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만화를 이렇게 매주 만들기 힘든 여건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 세워라 내워라 했던 시간들이 좀 많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나도 그럼 한번 정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진을 잡은 게 15일, 30일, 한 달에 2편 이렇게 하는 걸로 마진을 잡아서 하게 됐고, 팟캐스트는 뭐 원래 팟캐스트는 제가 매일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돈벌이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제가 이것들을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면, 팟캐스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작가분들 섭외해서 인터뷰 비용 지불할 수 있고, 책 그 주마다 보고 제가 알려드릴 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만 나더라도 이 방송 분량을 좀 더 늘려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아직 수익이 없기 때문에. 뭐 여튼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평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분야에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고, 저는 한 50작품에 한 명꼴로 평론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시장이 아직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죠. 특히 만화 분야에서는 매주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나와 주면서 깔 때는 까고 이렇게 띄워줄 땐 띄워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 작품과 이 세계가, 이 시장이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 작품의 다양성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 롤모델로는 한국 영화판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하기에 제가 합니다. 저는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분적으로 난독증이 있어서 이런 긴 글을 잘 못 읽는데, 하여튼 어쨌든 아무도 안 하길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평론이란 부분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댓글은 이거 어떻게, 다음 댓글 닉네임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참 좋은 만화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요. 재미도 있고 철학도 있는. 감사합니다. 제가 만화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쁘신 요새 직장인 분들에게 생각을 심어드리는, 그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또 뭔가 잘못 얘기하면 비웃듯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넌 이런 생각 안 해봤지?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절대 제가 독자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철학이 있는 진지한 만화를 만들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량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독자님께서 드디어 정주행 끝냈네요. 작가님 수고가 많으셔요.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작가님 작품 보면서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화도 기다릴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제가 정말 원했던 거죠. 정주행 하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제 작품이 너무 어렵고 이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진지한 내용으로 댓글 써주셔도 되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타가르님, 이분은 타가르 작가님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홍보를 했더니 오셨네요. 만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방긋 웃어주셨는데 요새 다음 작품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가르 작가님 준비 잘 되셔서 좋은 작품 연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은 이 정도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 6편에 달려있는 댓글들 읽어드리는 건데 제가 앞쪽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세 번째 삶이나 이런 작품에도 새롭게 요 근래에도 댓글 다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모아서 세 번째 삶 부분에 있는 댓글들은 다음에 한번 모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4일 날 업데이트될 만화 클래식 19편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 신동원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점적으로 홍길동이랑 작품이랑 호피와 차돌바위 이 작품을 주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전체를 제가 다룰 수 있는 깜냥도 안 되고 그만큼의 정보를 모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967년에 나왔던 홍길동과 호피와 차돌바위 이 작품을 중점적으로 이 시기에 신동원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나, 어떤 환경에서 작품을 만드셨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분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고인을 우리가 기억은 해야겠죠. 한국의 최초의 장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이분이 업계에서 대우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상례를 치르시는데 상주가 넬슨 신? 그러니까는 가족계에서 직계 가족분들 상주 말고요. 외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조문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기에 상주가 넬슨 신 감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애니메이툰 편집장이셨던 그 정도로 이제 업계에서 대우 받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저희가 만화를 주로 다루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는 카툰 이런 건 절대 만평 이런 건 절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제가 봤을 땐 다 비슷한 구석, 서로 닮아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수인진 코믹스는 매달 15일, 30일 만화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매달 10일, 20일, 30일 인코 만화 뷰가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팟빵을 통해서 만화 클래식이 업데이트 됩니다. 항상 듣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2017년 6월 16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8편 안꼬 작가님의 나쁜 친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